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스한 오전이었습니다. 김순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7시에 눈을 떴습니다. 68세, 은퇴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몸은 그 시절의 습관을 기억하고 있었죠. 침대 옆 탁자에는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사진 앞에 국화 한 송이를 올렸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매일 아침 이렇게 꽃을 바꿔주는 게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남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죠. 순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파트는 조용했어요. 아들 준호와 며느리 윤희, 그리고 초등학생 손주는 이미 각자의 아침을 시작했을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을 끓였습니다. 작은 찻잔에 보리차를 따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단지 사이로 가을바람이 불어왔고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퇴직한 지 5년, 남편을 보낸 지 10년,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살았어요. 아이들에게 선생님이라 불리던 그 시절이 문득 그리웠습니다.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고 떠들던 날들, 운동회 때 아이들 손을 잡고 달리던 순간들, 졸업식 날 울먹이던 아이들을 안아주던 기억들이 떠올랐죠.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건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젠 뭐라도 해야 하는데. 근데 내가 뭘 잘하더라. 순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생각보다 외로웠어요. 물론 며느리와 손주가 있어 집안이 북적이긴 했지만 정작 순자 자신을 위한 시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집안일을 하고 점심을 준비하고 오후에는 복지관 서예 교실에 가곤 했죠. 서예는 순자가 요즘 유일하게 즐기는 취미였습니다. 붓을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다 보면 마음이 조금은 평온해졌어요. 오후 2시 순자는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천천히 걸어가는 길,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복지관에 도착하자 서예 교실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늘은 가을이라는 글자를 연습하는 날이었죠. 순자는 붓을 들고 종이 위에 먹을 찍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붓을 움직였어요. 가을이라는 글자가 종이 위에 떠올랐습니다. 선생님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순자 선생님, 글씨체가 참 안정적이세요. 마음이 편안하신가 봐요. 순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늘 비어있는 기분이었어요. 무언가를 채워야 할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서예 수업이 끝나고 순자는 복지관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구 2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손주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 건강 이야기까지 노년의 일상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순자야, 너 요즘 뭐 재미있는 거 없어? 맨날 집에만 있는 것 같더라.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 특별한 건 없지.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뭐. 친구들은 순자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너무 무기력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녁 무렵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 윤희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윤희를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저녁을 준비했죠. 아들 준호가 퇴근하고 손주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는 시간이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 주말에 장인어른 생신이라 같이 가야 해요. 처음 인사드릴 때 엄마 안 계셨잖아요. 순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며느리 윤희의 아버지라면 한 번쯤은 인사를 드려야 할 사람이었죠. 순자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야지.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며느리 윤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버지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걱정 마세요. 순자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긴장됐습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는 건 언제나 부담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순자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다음 주 주말 며느리 아버지를 만나게 되겠구나. 어떤 분일까? 순자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가 이어지겠지만 다음 주에는 조금 다른 일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잠들기 전 남편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순자는 며느리 아버지를 만날 준비를 했어요. 옷장을 열고 이것저것 꺼내보며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너무 화려하면 부담스럽고 너무 수수하면 예의가 없어 보일 것 같았죠. 결국 순자는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매를 가다듬으며 자신을 바라봤어요. 68세의 나이에도 순자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했지만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남아 있었죠. 토요일 아침 순자는 아들 준호와 며느리 윤희, 손주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며느리 친정은 서울 강남 쪽에 있었어요.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순자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맑고 높았습니다. 도시의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죠. 순자는 문득 긴장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며느리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할까?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며느리 윤희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차는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어요. 고급스러운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순자는 가족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순자는 심호흡을 했어요.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윤희의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순자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넓은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파에는 몇몇 친척들이 앉아 있었어요. 순자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걸어 나왔어요. 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멎는 듯 했습니다. 흰머리가 희끗한 남자,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순자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남자도 순자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순자야, 정말 너냐?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박준호, 그 이름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50년 전 전라도 고향 마을에서 헤어진 첫사랑이었어요. 철길 옆에서 손을 잡고 걸었던 그 소년, 서울로 떠나며 돌아오겠다 약속했던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윤희가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시어머니 아세요? 박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게 옛날에 같은 동네에서 살았거든. 근데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네. 순자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두 사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저 신기한 인연이라며 웃었습니다. 며느리 윤희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세상 참 좁네요. 우리 아버지랑 시어머니가 동양이시라니. 식사 자리가 차려졌습니다. 순자는 박준호 맞은편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피하며 어색하게 식사를 했죠. 하지만 순자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5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철길 옆에서 손을 잡고 걸었던 날, 박준호가 서울로 떠나던 날, 그가 약속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공무원 되면 꼭 돌아올게. 그때 결혼하자. 하지만 박준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1년, 2년을 기다렸지만 그의 소식은 없었어요. 결국 순자는 부모님의 권유로 다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순자의 남편이 되었고 순자는 평생을 그 남편과 함께 살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박준호가 남아 있었습니다. 첫사랑은 그렇게 쉽게 잊히지 않는 법이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거실에서 담소를 나눴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애써 평온한 척했어요. 하지만 박준호의 시선이 자꾸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어 박준호를 바라봤어요. 박준호의 눈에는 미안함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오후가 되자 순자는 며느리에게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복도로 나와 화장실로 향하는데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순자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복도에서 마주섰죠. 순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지만 꾹 참았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다 지난 일인걸요.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박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오는 소리가 들렸고 두 사람은 서둘러 자리를 피했어요. 순자는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순자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아들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순자는 괜찮다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5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것도 며느리 아버지로 만나다니. 운명은 참 잔인했습니다. 순자는 집에 도착해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사진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죠. 순자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박준호를 다시 본 마음이 요동쳤어요.
순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밤마다 5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전라도 고향 마을, 철길 옆 작은 정류장, 그곳에서 박준호와 손을 잡고 걸었던 순간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죠. 순자는 그때 20살이었고 박준호는 22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박준호는 서울로 떠나야 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 떠났죠.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박준호가 떠나던 날 철길 옆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박준호는 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꼭 돌아올게. 공무원 되면 바로 내려와서 너랑 결혼할 거야.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박준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편지도 없었고 소식도 없었어요. 순자는 혼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모님의 압박에 못 이겨 다른 남자와 결혼했죠. 그 남자가 순자의 남편이 되었고 순자는 평생을 그와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순자를 아꼈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박준호가 남아 있었어요. 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시간이었죠.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따뜻한 물을 끓여 차를 한 잔 마셨어요.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지만 생각은 계속 박준호에게로 향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 윤희가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요즘 혼자 너무 외로워하세요. 어머니도 혼자 계시잖아요. 같이 복지관 프로그램 다니시면 어떨까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준호와 함께 복지관에 다니라는 말이었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가 간절했죠.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니랑 동양이시니까 이야기도 잘 통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안심이 되고요. 순자는 할 수 없이 수락했습니다. 며느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순자는 복지관 탁구장에서 박준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박준호는 운동복을 입고 탁구채를 들고 있었어요. 순자를 보자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자야, 오랜만이네. 같이 탁구 칠래?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탁구채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탁구대 양쪽에 섰죠. 박준호가 공을 넘겼고 순자가 받아쳤습니다. 탁구공이 오갔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박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탁구 잘하네. 언제 배웠어? 순자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배웠어요. 요즘 이것저것 배우고 있거든요. 탁구를 치며 두 사람은 조금씩 말을 나눴습니다. 50년 동안 쌓인 시간의 간극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어요. 박준호가 공을 놓치며 웃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네. 순자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물을 마셨어요. 박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어요. 박준호도 순자의 마음을 알았는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아들 낳고 평생 선생님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죠. 박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분은 좋은 분이었어?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은 사람이었어요. 10년 전에 세상 떠났지만요. 박준호의 얼굴에 미안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해. 내가 돌아가지 못해서. 순자는 박준호를 바라봤어요. 박준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았어요? 약속했잖아요. 박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돌아가고 싶었어. 하지만 그때 서울에서 다른 여자를 만났어.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이었지. 거절할 수 없었어. 미안해, 순자야. 순자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50년 만에 듣는 진실이었어요. 박준호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다 지난 일이니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복지관 안은 조용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각자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죠. 순자와 박준호는 그렇게 나란히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50년 만에 다시 만났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떤 연결고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와 박준호는 가끔 복지관에서 만났습니다. 탁구를 치거나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두 사람은 과거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았습니다. 순자는 박준호에게 아들 이야기를 했고 박준호는 딸 이야기를 했죠. 며느리 윤희는 두 사람이 잘 지내는 걸 보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은 복잡했어요. 박준호와 함께 있으면 편안했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리고 이 나이에 다시 설레는 마음이 든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어요. 하지만 박준호와 함께 있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20살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순자와 박준호는 복지관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왔고 낙엽이 바닥에 쌓여 있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운명인가 봐. 순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 며느리와 아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걱정됐습니다. 순자는 박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심해야 해요. 애들이 오해하면 안 되니까. 박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순자와 박준호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복지관에서 만났지만 이제는 거의 매일 만나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하고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가끔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순자는 이런 자신이 낯설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그동안 순자는 혼자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박준호를 만나면서 삶의 활기가 돌아왔죠. 어느 날 오후 순자는 며느리 윤희와 함께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며 윤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아버지랑 잘 지내시나 봐요? 순자는 깜짝 놀랐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냥 복지관 프로그램이 재미있어서 그래요. 윤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어머니 덕분인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순자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순자와 박준호가 과거에 사랑했던 사이라는 걸, 그리고 지금도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죠. 순자는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준호를 만나는 걸 멈출 수는 없었어요. 며칠 후 순자는 박준호와 함께 복지관 근처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박준호가 순자의 손을 살짝 만지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렇게 다시 만나서 정말 행복해. 50년 동안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순자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박준호의 손길이 따뜻했어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애들이 오해하면 어떻게 해요? 박준호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내 마음은 어쩔 수 없어. 너를 보면 마음이 설레는 걸 어떻게 해? 순자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박준호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두 사람은 이미 70세에 가까운 나이였고 며느리와 아들로 연결된 사이였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조심해요. 이 관계가 들키면 안 되니까. 박준호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입니다. 어느 날 며느리 윤희는 우연히 두 사람의 모습을 목격했어요. 순자와 박준호가 복지관 근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박준호가 순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죠. 윤희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친구 사이라기에는 너무 친밀해 보였어요. 윤희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랑 아버지 보았는데 좀 이상했어. 준호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윤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둘이 너무 친해 보였어. 그냥 복지관 친구 사이라기에는 뭔가 이상했어. 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장인어른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뭐가 이상해? 오히려 좋은 일이잖아.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분위기가 좀 그랬어. 마치 연인 같은 느낌이었어. 준호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엄마가 그럴 리 없어. 생각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하지만 윤희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아버지 박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요즘 어머니랑 자주 만나시죠? 박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복지관에서 자주 만나. 왜? 윤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어머니랑 무슨 특별한 관계세요? 박준호는 당황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옛날 동네 친구 사이야. 왜 그래? 윤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며칠 후 윤희는 집 청소를 하다가 아버지 방에서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앨범을 펼쳐보았어요. 그런데 앨범 속에는 젊은 시절 아버지의 사진들이 있었고 그중 한 장에는 낯익은 여자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윤희는 깜짝 놀랐어요. 사진 속 여자는 바로 시어머니 순자였습니다. 사진 속 순자는 20살 정도로 보였고 박준호와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와 함께 1975년 여름. 윤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두 사람이 단순히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게 아니었어요. 과거의 연인 사이였던 겁니다. 윤희는 앨범을 덮고 방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과거에 사랑했던 사이라면 지금 두 사람의 관계는 뭘까? 윤희는 남편 준호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리면 가족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것 같았어요. 윤희는 일단 혼자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순자는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준호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요즘 박준호와 자주 만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며느리가 눈치챈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며느리 윤희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어요. 순자는 윤희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순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윤희가 순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의심과 불편함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순자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가다간 문제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박준호와의 만남을 줄여야 할까? 하지만 박준호를 만나지 않으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았어요. 순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 윤희는 순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환하게 웃지 않았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순자는 윤희가 뭔가 눈치챈 게 아닐까 불안했지만 먼저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아들 준호도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죠. 어느 토요일 저녁 윤희의 친정집에서 가족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박준호의 생신은 아니었지만 윤희의 어머니가 가족들을 모으고 싶다며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순자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윤희, 손주와 함께 차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친정집에 도착하자 박준호가 현관에서 순자를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미소 지었어요. 박준호의 눈빛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 모두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윤희의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 위에 가득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며느리 윤희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아들 준호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순자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아들 준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순자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뭐가 궁금한데?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장인어른이랑 너무 자주 만나시는 것 같아서요.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순자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이런 날이 온 거죠. 순자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애썼어요. 우리 그냥 복지관 친구야. 같은 동네에서 살았으니까 이야기도 잘 통하고.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엄마랑 장인어른이 너무 친밀하게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옆에 앉은 박준호도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그때 며느리 윤희가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저 사실 알아요. 아버지 앨범 속에서 봤어요. 어머니랑 아버지가 젊었을 때
함께 찍은 사진이요.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순자와 박준호에게 향했어요. 윤희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사진 뒷면에 1975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두 분이 그냥 같은 동네 친구가 아니죠? 옛날에 사랑하셨던 거죠?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박준호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어렸을 때 서로 마음이 있었어. 하지만 그게 다야. 그냥 옛날 일이야. 준호가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그게 다라니요? 그럼 지금은 뭐예요? 두 분이 매일 만나시잖아요. 박준호는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린 그냥 친구로 만나는 거야. 나이도 많은데 무슨 다른 생각을 하겠어. 하지만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눈빛이 달라요. 어머니를 볼 때 다르다고요. 순자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했습니다.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우리가 조심하지 못해서. 하지만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산책하고 그게 다였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순자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했고 아들에게도 미안했어요. 하지만 박준호를 만나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순자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박준호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사실 내가 할 말이 있어. 모두의 시선이 박준호에게 쏠렸습니다. 박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어요. 순자의 남편이 군대 가기 전에 순자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때 나도 서울에 있었지. 그런데 박준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순자는 박준호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박준호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것 같았습니다. 박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내 남편 준호가 내 아들일 수도 있어.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들 준호는 얼어붙었고 며느리 윤희는 숨을 멈췄어요. 순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준호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박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 순자의 남편이 군대 가기 전 순자와 나는 한 번 만났었어. 그리고 얼마 뒤 순자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지.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준호는 제 남편의 아들이에요. 하지만 박준호는 확신에 찬 표정이 아니었어요. 순자도 사실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50년 전의 일이었고 그때는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순자는 남편의 아이라고 믿고 살았지만 박준호의 말을 듣고 나니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준호는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윤희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박준호도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가겠습니다. 준호는 순자를 쳐다보지도 않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윤희도 울먹이며 뒤를 따랐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박준호가 순자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미안해, 순자야. 내가 너무 충동적으로 말했어.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왜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박준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들 준호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윤희도 눈이 퉁퉁 부은 채 자기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박준호가 던진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준호가 내 아들일 수도 있어.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준호는 남편의 아들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5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기 전 박준호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날을 기억했어요. 박준호가 서울로 떠나기 전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철길 옆 작은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그때 순자는 20살이었고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약속했죠. 꼭 돌아오겠다고, 결혼하자고. 하지만 박준호는 돌아오지 않았고 순자는 2달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자는 당황했어요. 박준호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연락처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소개해준 남자가 나타났어요. 순자의 남편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순자는 어쩔 수 없이 그 남자와 결혼했고 아이가 남편의 아이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 박준호의 말을 듣고 나니 그 오랜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만약 준호가 정말 박준호의 아들이라면 지금까지 자신은 거짓말 속에서 살아온 거였습니다. 남편을 속인 것이고 아들을 속인 것이었죠. 순자는 자책감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준호를 향한 사랑은 변함없었어요. 누구의 아들이든 준호는 자신이 품고 키운 아들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준호는 밥을 먹지 않고 출근해 버렸어요. 며느리 윤희도 순자를 피하듯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겨졌어요. 텅 빈 집안에서 순자는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순자는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오후가 되자 박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순자야, 나야. 어제 정말 미안했어. 박준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당신이 왜 그런 말을 했어요? 확실하지도 않은 걸. 박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몰라. 그냥 그동안 혼자 품고 있던 의심이었어. 하지만 어제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니까 충동적으로 말해버렸어. 정말 미안해. 순자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준호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요? 윤희도 충격받았고요. 우리가 너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박준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순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정말로 준호가 당신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박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리고 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그 아이가 내 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지. 순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확인할 수 있나요? 박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하면 알 수 있어. 하지만 그게 정말 필요할까? 알고 싶어?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과 알고 싶지 않은 마음이 동시에 들었어요. 만약 준호가 박준호의 아들이라면 그건 가족 전체에게 엄청난 충격이 될 것입니다.
며느리 윤희는 더 이상 준호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을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평생 의심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순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혼자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 사진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배신한 건가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속인 건가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이 그리웠어요.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순자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어요. 박준호를 다시 만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아들 준호는 순자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며느리 윤희도 냉랭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순자는 집안에 갇혀 지냈어요. 복지관에도 가지 않았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 안에 앉아 시간을 보냈죠. 어느 날 저녁 아들 준호가 순자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자는 놀라며 문을 열었어요. 준호는 피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준호는 침대 끝에 앉았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준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장인어른이 한 말에 대해서요.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어요. 솔직히 충격이었어요. 제가 누구 아들인지도 모른다는 게. 하지만 며칠 동안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순자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엄마, 저를 낳은 게 누구든 저를 키운 사람은 엄마예요. 그리고 아버지고요. 그게 제게는 더 중요해요. 순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가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DNA 검사 같은 거 하지 말아요. 알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엄마 아들로 살고 싶어요. 순자는 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어요. 순자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성숙하게 자라줘서 감사했어요. 준호는 순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장인어른이랑은 이제 만나지 마세요. 제발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는 일이었어요. 박준호와의 관계는 여기서 끝나야 했습니다. 순자는 마음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어요. 아무리 첫사랑이라 해도 가족보다 중요한 건 없었으니까요. 순자는 준호를 안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박준호를 잊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박준호가 남아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하지 못한 첫사랑, 이제는 영원히 헤어져야 할 사람. 순자는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이게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박준호와 연락을 끊었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고 복지관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만 지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죠. 아들 준호와 며느리 윤희도 조금씩 평소대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그날의 충격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으니까요. 순자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 매일 기도했습니다. 용서를 구했고 힘을 달라고 빌었어요. 박준호를 잊으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박준호의 얼굴이 떠올랐고 함께 걸었던 산책로가 그리웠어요. 하지만 순자는 참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예 교실 선생님이었어요. 순자 선생님, 요즘 왜 안 나오세요?
괜찮으신 거예요? 순자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곧 나갈게요. 하지만 순자는 복지관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박준호를 만날지도 몰랐으니까요. 순자는 집안에 갇혀 지냈어요. 며느리 윤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밖에 안 나가시네요. 친구들도 안 만나시고요. 순자는 괜찮다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외로웠어요. 박준호가 그리웠고 함께했던 시간들이 그리웠습니다. 순자는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야외 음악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윤희가 순자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복지관에서 음악회 한대요. 같이 가실래요?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윤희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윤희도 순자가 집안에만 있는 게 걱정됐던 거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보자. 음악회 당일 순자는 윤희와 함께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야외 공연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무대 위에서는 악기들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뒤쪽 자리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눈에 띄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음악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첼로와 바이올린 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어요.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순자는 음악에 몰입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혹시 박준호도 이곳에 있을까? 순자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박준호는 보이지 않았어요. 음악회가 중반으로 접어들었을 때 누군가 순자 옆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돌렸어요. 박준호였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몸을 굳혔어요. 박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야,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순자는 며느리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윤희는 무대를 보고 있었어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박준호와 함께 공연장을 벗어나 조용한 산책로로 향했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박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어.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다 망가졌잖아요. 박준호는 순자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순자는 손을 빼냈어요. 박준호는 아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도 혼자 많이 생각했어.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사실 나도 확신이 없어. 준호가 내 아들이라는 확신 말이야. 순자는 박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박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너무 답답했어. 애들이 우리를 의심하고 너도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 그래서 뭔가 결정적인 말을 해서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것 같아.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 순자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준호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요? 박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순자야, 나도 힘들어. 너를 만날 수 없다는 게, 다시 너를 보낼 수 없다는 게 너무 힘들어.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이제 끝이에요.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래야 해요. 박준호는 순자를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순자야, 이젠 숨기지 말자. 다 말하고 정리하자. 우리가 어떤 관계였는지, 지금 어떤 마음인지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자. 순자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보다 더 말해서 뭐해요? 박준호는 진지한 표호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숨기면 의심만 커져. 차라리 솔직하게 다 말하는 게 나아.
우리가 50년 전에 사랑했다는 것, 지금도 서로를 그리워한다는 것, 하지만 가족을 위해 헤어지기로 했다는 것까지 다 말하자.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박준호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계속 숨기면 오해만 커질 뿐이었죠.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준호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요. 그건 확실하지도 않은 일이니까요. 박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 부분은 내가 잘못 말한 거야. 다시는 언급하지 않을게. 두 사람은 다시 음악회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 윤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어요. 순자는 윤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윤희야, 우리 집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 내 아버지도 같이. 윤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악회가 끝나고 네 사람은 순자의 집으로 향했어요. 아들 준호도 퇴근해서 집에 와 있었습니다. 순자는 가족들을 거실에 모았어요.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 박준호 씨도 함께 있으니까 이제 다 말하려고 해. 가족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시작했어요. 50년 전 나는 박준호를 사랑했어. 우리는 결혼하기로 약속했지. 하지만 박준호는 서울로 떠났고 나는 기다렸어.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그 사람이 준호 아버지가 됐지.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계속 말했어요. 박준호를 다시 만났을 때 놀라웠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다시 설렜어. 50년이 지났지만 첫사랑은 잊히지 않더라. 하지만 나는 가족을 사랑해. 준호, 너를 사랑하고 윤희도 사랑해. 그래서 박준호와 헤어지기로 결심했어. 박준호도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순자를 사랑했어. 50년 동안 잊을 수 없었지. 하지만 나도 가족이 있었고 순자도 가족이 있었어. 우리는 잘못된 시간에 다시 만난 거야. 그래서 이제 정리하려고 해. 지난번에 한 말은 잊어줘. 내가 너무 충동적이었어.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누구 아들인지는요? 박준호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 어머니와 아버지의 아들이야. 그게 전부야. 나는 그냥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상한 말을 한 거였어. 미안하다.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자. 박준호 씨와 나는 이제 만나지 않을 거야. 이게 가족을 위한 최선이니까. 그날 밤의 대화 이후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아들 준호는 순자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며느리 윤희도 차츰 마음을 열었어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박준호가 남아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죠. 첫사랑을 다시 보내야 한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 줄 몰랐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다시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서예 교실에 참여하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조금씩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박준호는 피했어요. 복지관에서 박준호를 보면 다른 길로 돌아갔고 우연히 마주치면 인사만 하고 지나쳤습니다. 박준호도 순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거리를 두었어요. 어느 가을 저녁 순자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순자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렇게 함께 노을을 보며 산책했을 거예요. 순자는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박준호도 그리웠어요. 순자는 자신의 마음이 복잡하다는 걸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돌렸어요. 박준호였습니다. 순자는 놀라며 몸을 굳혔어요. 박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야,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어. 잠깐만 앉아도 될까? 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봤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내요. 당신은요? 박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그냥 그래. 하지만 너를 못 만나니까 외로워. 순자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박준호도 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순자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우린 이렇게 살아야 해요. 가족을 위해서요.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순자야, 내가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순자는 박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박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50년 전에 내가 돌아갔다면 우리 행복했을까?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어쩌면 행복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다른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는 지금 여기 있어요. 그리고 각자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었던 거예요. 박준호는 순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가 다시 말했어요. 당신도 딸이 있고 가족이 있잖아요. 나도 아들이 있고요. 우리가 다시 만나서 가족들을 힘들게 할 순 없어요. 박준호는 순자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순자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하지만 순자야, 그래도 내가 하나만 말해도 될까?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때 못다한 약속, 이제라도 지켜도 될까? 내 곁에 있고 싶어. 친구로서라도.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준호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순자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죠.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조심스럽게 지내요. 친구로서 가끔 복지관에서 만나고 이렇게 가끔 인사 나누고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박준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두 사람은 손을 놓고 다시 노을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박준호를 완전히 잃은 건 아니었으니까요. 친구로서 곁에 있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며느리 윤희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보며 윤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표정이 많이 편안해지셨어요. 순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마음을 좀 정리했거든. 윤희도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도 사람이시고 외로우실 수 있잖아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순자는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걱정하는 게 당연해. 나도 조심할게. 가족이 제일 중요하니까.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순자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했습니다. 그해 겨울, 첫눈이 내렸습니다. 순자는 복지관 근처 철길 옆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50년 전 박준호와 처음 손을 잡았던 그 철길이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죠. 순자는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어요. 박준호였습니다. 순자야,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순자는 박준호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당신도 여기 올 줄 알았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눈을 바라봤어요. 철길을 따라 기차가 지나갔습니다. 굉음이 울려 퍼졌죠. 박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여기서 50년 전에 만났었지?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죠. 당신이 서울로 떠나던 날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박준호는 순자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순자도 손을 빼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손이 꼭 맞잡혔습니다.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우리 다시 만났어. 늦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약속 말고 그냥 옆에 있어줘요. 친구로서. 박준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약속은 이제 그만. 그냥 내 옆에 있을게. 두 사람은 철길 옆 벤치에 나란히 앉아 눈을 바라봤어요. 기차가 다시 지나갔고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와 박준호는 조용히 웃었어요. 50년의 세월을 돌아 결국 다시 만난 첫사랑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랑은 아니었지만 서로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을까? 순자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남편 덕분에 좋은 가족을 가질 수 있었고, 이제는 첫사랑과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으니까요. 박준호가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자야, 이제 집으로 가자. 춥잖아. 순자는 박준호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복지관 쪽으로 향했어요. 눈 덮인 길을 걸으며 두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도 미래의 이야기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의 이야기를요. 그들의 인생은 늦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사랑은 다시 만났고 이제는 친구로서 서로의 곁을 지키기로 했어요. 완벽하지 않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순자와 박준호는 그렇게 노을 아래 눈 내리는 겨울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철길을 따라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눈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아름답고 조용한 노년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